지난주에 아마 나왔었던 것 같고요. 미국의 안면인식 업체라고 합니다. 클리어뷰라고 하는 업체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뭐 목적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러시아 전사자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뭐 이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기술보다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 클리어뷰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러시아인 사진이 20억 개가, 20억 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라고 하면 러시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북콘탁테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거 뭐 발음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가지고 온 거죠. 어, 뭐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미국 기업인데 러시아만 하지는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갖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긁어 모은 인물 사진이 1,000억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억 장. 네, 그거 가지고 지금 안면 인식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1,000억 건 이상을 지금 축적을 했다고 하고, 매월 15개의 이미지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저희 얼굴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 회사 데이터 DB만 있으면 저기 바깥에 지금 현재 밖에 나가셔가지고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 하나 딱 찍으면, 길거리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 걸어 다니고 있는 분들 이름이 뭐고 직업이 뭐고 이메일이 뭐고 친구 관계 뭐고 전부 다 거기 주룩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거 난리 났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올해 들어서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요. 벌써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한 2, 3년 된 내용인데, 미국에서도 소송 걸리고 좀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다가는 이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서비스를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잘 쓰고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기관이 뉴욕 경찰이라고 합니다. 뉴욕 경찰이 이 서비스를 굉장히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런 서비스가 앞에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인공지능 무기하고 결합이 된다면, 뭐 이제 SF 영화에서 단골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 안면 인식이 가능한 그 무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목표물을 찾아서 공격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로 뭐 매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한 번 또 이렇게 뉴스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지금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뭐 벌금도 뭐 수천억 원에 대한 지금 수천억 원이죠. 예, 해당하는 벌금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민간 기업에 팔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이 회사의 저기 특허도 지금 인정해 준 상태고요. 해서 지금 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가요? 하여튼 그 인터넷에서 사진 다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서 안면 인식 시도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론은 일단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단은 서두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교육부에서 1.6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인공지능 포함해서
교육 정보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PDF로 해서 제가 카페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9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었는데요. 선거 공약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내용인데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AI 교육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대학, 요게 중요하죠. 대학 입학 시험에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파급 효과가 감이 잡히시는지요? 이게, 네, 모든 교육 정책, 인공지능 학교를 만들고,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사실 그 모든 것보다 요 한 문장, 대학 입학 시험의 반영, 이러면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인공지능 사교육이 시작이 될 거다. 물론 이미 많이 좀 시작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더 이제 더 확대가 되고 이제 많아질 거라는 얘기이고요. 물론 이제 공약이라는 게 늘 하는 얘기처럼 공약이 그쵸 그 빌공짜를 쓰는 공약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현재도 지금은 일단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30시간, 34시간 이상 되고 있고 2015년도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정보가 들어오면은 AI를 활용한 이제 사교육이 이제 많아질 텐데, 첫 번째는 이미 벌써 이전 주간 뉴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튜터,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교육을 한다라든가, 일단 또 맞춤형 교육에 있어서 벌써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건 몇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AI 과목 자체를 배우는 이제 사교육도 이제 많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흥미있는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AI를 활용한 사교육으로 AI 과목 선행학습하는 사교육 풍경.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창과 방패 말씀을 드리면서 인공지능이 만들고 인공지능이 평가하고, 또 인공지능이 만든 거를 인공지능이 사용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연속해서 이어져서 또 다른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한번 여기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대해서죠. 인공지능이 나중에 또 인공지능을 교육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도 점점 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서론격이었었고요.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뒷장에 나올 이제 챗봇입니다. 이제 구글이 만든 챗봇이 이 AI를 활용한 사교육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한번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구글 I.O. 때 소개가 됐었던 구글 람다라는 챗봇이고요. 지금까지 챗봇이 여러 번 소개가 됐었고, 서비스도 됐었긴 했는데, 좀 문제들이 좀 많았었죠. 근데, 편향성을 갖춘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이제 답인 것인 양, 전달하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AI는 자신이 만드는 답이 자신이 생성하는 문장이 이게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마치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부족한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해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교육용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챗봇 자체에 대한 미래도 약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구글이 조금 해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저희 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때 좀 인기를 끌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지속되지는 못하고 되게 한두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단컨대 어떤 이게 맥락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실이나 알렉사라는 게 어떤 캐릭터라든가 어떤 롤을 특정하게 갖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단편적인 대화로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클로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왼쪽 아래 좀 작아 보이는데 작아 보이는데 알렉사랑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단발성인 대화의 연속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이 쭉 연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사람들이 계속 좀 사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네이버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아이덴티티 또는 뭐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를 부여를 해서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하고 대화가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유도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이덴티티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챗봇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나는 뭐 뭐 어떤 성격은 어떻고 뭐 어떤 이런 내용을 정의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챗봇이 대화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아이덴티티랑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일단 뭐 돌고래라고는 전형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덴티티로 돌고래를 선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대화를 할 때 돌고래라는 거기에 페르소나, 그 맥락을 맞춰 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네이버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아이덴티티를 지정을 하게 된다면 구글 람다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정보 비슷한 거를 좀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맥락 같은 것을 이 람다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초기에 뭔가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은 GPT-3 소개를 해드릴 때 그 GPT-3가 글을 쓸 때 보면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제일 앞에 한 두세 문장 정도를 전달을 해 놓거든요. 그걸 주면은 이제 GPT-3가 그 세 문장을 가지고서 이어서 이렇게 내용을 이어가게 되거든요.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일정한 정보를 짧게 넣어주면은 이 람다는 거기에서 어떤 캐릭터를 뽑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내용을 이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앞에 첫 번째 거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좀 안 드렸었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글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구글에서 쓴 용어는 툴셋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제 대화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정보를 찾아오는 거는 또 다른 어떤 툴을 둬서 이 람다가 그 툴에 어떤 문의를 하고 그 툴이 답변을 주면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일 아래 보시면은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일단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게 맥락에 따라서 구성돼서 흘러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알렉사랑 하는 대화는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질문 하나, 답변 하나지만은 이렇게 여기에는 보시면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얘기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뭐 구체적인 질문 없이 처음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니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실이나 알렉사는 전혀 답변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람다는 이 맥락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죠. 가르쳐주는 인공지능이다라는 그 롤플레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 맞춰 가지고서 이 답변을 찾아 가지고서 인간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을 할 때는 그 정보의 소스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 정보를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보를 찾아오는 툴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툴에 문의를 하고 문의를 할 때도 답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던집니다. 여러 개를 던져서 오는 질문의 답변을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지금도 저희 이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나죠. 태어나서 자라면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생활을 하죠. 터치도 하고 뭐 비디오도 보고 게임도 하는데 이제 조만간 여기에 인공지능이 뭐 목소리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서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제 롤플레잉이 되겠죠. 뭘 물어보고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모습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네, 그렇고요.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술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미 다 몇 번 제가 한번 이미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이고 새로운 거는 특별히 없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버트, 예, 기억나시죠? 버트, 예, 그 트랜스포머의 왼쪽에 해당하는 디코더에 해당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만든 구글의 버트, 예, 언어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저 인코더 쪽이죠. 인코더 쪽을 발전시켰던 GPT 부분, 언어 생성에 중점된 부분. 그러니까 이 람다는 이 두 개를 합친 거대한 트랜스포머라면 되게 트랜스포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학습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 챗봇들이 이상한 답변, 뭔가 인종차별적인 뭐 저기 답변을 한다라든가 굉장히 좀 사회에 반한 그런 답변을 했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던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이 람다는 질문이 오면은 그 질문에 가능한 답변을 여러 개를 일단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답변에 대해서 아래 보시는 네 가지 항목, safety, sensible, specific, 그다음에 interesting으로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거는 일단 리스트에서 제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와 같은 이전에 어떤 이루다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봇이 만들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주의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어떤 상황에 제일 맞는 뭐 흥미가 제일 좋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그거 위주로 일단은 답변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람다는 지금 동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었던 어떤 맥락을 이해한다라든가 답변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챗봇이 좀 계속 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맥락을 이해한다라든가 그런 부분과 지금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좀 흥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것도 그냥 들어가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뭐 예, 이게 중점된 내용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선물하기에 AI 추천 메시지라는 기능이 도입됐다라고 합니다. 선물을 사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예, 이건 뭐 저도 많이 느끼는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문장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를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어, 선택을 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아라는 느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제가 가족에게 보낸다면, 가족이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한테 보낸다면, 받는 사람은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다라는 걸 알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이제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게 똑같은 문장이 이제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보냈구나라고 아마 느낄 거라서 저라면 안 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저의 말투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한 어휘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뭐 카톡에 쓰는 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SNS에 올리는 글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면은 제가 쓰는 글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장을 써야 될까요?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미 이제 이 시도를 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한번 이것도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저기 소개시켜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에서 오픈타운이라고 하는 이 업체 이름이 마인드로직에 여기에서 만든 오픈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에 보면 이 AI가 이 오픈타운 속에 있는 AI가 저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저의 말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습해서 저랑 비슷하게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다른 아바타들하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써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렇게 저 자신의 어떤 정보를 배워서 대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라든가 일단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건 아니지만 음, 이제 다른 사람,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그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시던 뭐 카톡도 있을 거고, 뭐 메일도 있을 거고, 페이스북 내용도 있을 거고, 많은 이제 SNS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GPT-3에 학습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2020년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남자인데 8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약혼녀를 그리워해서 그 약혼녀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모아가지고 GPT-3에 의뢰를 해서 챗봇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이때 사용된 비용은 단 $5라고 합니다. $5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뭐 그냥 이거는 저기 문자로만 주고받는 내용이었고요. 뒤에 보시면은 네. 내용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이제 조슈아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제시아가 이제 죽은 애인입니다. 그래서 부르고요. 그러면은 어, 네 해서 정말 너냐? 제시카 정말 너냐라고 물어보고, 예, 난 너 맞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람만의 이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음, 데드봇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데드봇.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아버지에 관련된 정보를 전부 또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또 챗봇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인가요? 거기에 소개가 됐고,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이제 죽은 아들과 다시 이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라든가 굉장히 반응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데드봇뿐만 아니라 다른 맘봇, 프렌드봇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이제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앞부 이제 챗봇이 이렇게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실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 글쎄요, 좀 나를 이해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랑 뭔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똑같은 챗봇이나 똑같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맥락을 부여할 수 있고 뭔가 나만의 어떤 맞춤화된 어떤 그런 챗봇들이 이제 가능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조만간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을 뭐 지금은 되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면은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조만간 이 챗봇의 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은 어, 정말 본인이 어떤 원하는 본인의 굉장히 맞춤화된 어떤 그런 챗봇들이 아마 조만간 많이 좀 선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난주가 아니었군요. 하여튼 저기 지난 시간에 반도체랑 그다음에 하드웨어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하드웨어 발전이 크게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 하드웨어 발전이 다시 한번 또 인공지능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갈 건데, 그 새로운 세상을 끌고 간 새로운 하드웨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포맷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거대 저기 슈퍼컴퓨터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이버가 700 페타플롭스입니다. 700 페타플롭스. 플롭스라는 거는 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의 개수인 거고요. 네, 페타플롭스라고 하면 읽기도 어려운 이만큼의 1초에 이만큼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700 페타플롭스로 동작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뉴스를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여겼던 거는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일본에 있는 후가쿠 슈퍼컴퓨터라는 것이고, 이거는 442 페타플롭스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왜 700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20일 경에 엔비디아에서는 이게 또 18 엑사플롭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요, 여기 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이 단체에서 사용하는 측정 방법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사용하는 측정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판가름하는 이 협회에서는 여기에 보시는 트래디셔널 사이언티픽 컴퓨팅이라고 해서 어떤 여기에 맞는 일반적인 어떤 그 벤치마크 툴이라고 하거든요. 벤치마크 툴을 돌려서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전용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1대1로 비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겠고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슈퍼컴퓨터를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리면은 현재 최고 빠른 슈퍼컴퓨터의 뭐 절반 조금 더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이언티픽 컴퓨팅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중국에서 엑사급의 슈퍼컴퓨터 2대가 아마 론치가 됐다라고 하고요. 왜 시크릿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이나에서는 이미 벌써 2개 엑사 플러스급 슈퍼컴퓨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올해 중에 미국에서 1.5 엑사플러스하고 2 엑사플러스, 네.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일본의 슈퍼컴퓨터보다가 거의 뭐 4배 이상 빠른 슈퍼컴퓨터가 올해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새로운 용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로모픽이라는 AI 반도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기계, 그러니까 CPU, GPU는 일단 연산하는 모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주 기억 장치, 그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따로 있어서 이게 따로 동작을 하는데, 이게 폰 노임만 방식의 컴퓨터인 거죠. 근데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저기 전력 소모도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병렬 처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합쳐버리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랑 이 연산 장치를 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고 합친 거를 병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반도체가 바로 뉴로몰픽이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쓰면은 전력 소모량도 엄청 작아지게 되고 해서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 뉴로몰픽 관련해 가지고 특허 신청량이 미국에 이어서 2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되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투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어떤 솔루션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도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제품들이 이미 나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요거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뉴로모픽 칩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인텔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IBM에서 이미 이런 칩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약인공지능과 인공 일반지능인데요. 이 기사가 칼럼이 두 개가 있었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인공지능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옮겨놨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라는 특수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또는 뭐 인공 일반지능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뭐 가까운 신뢰에는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견해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이분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단지 AI를 강력한 통계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낸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예전에 그 PC 초창기에 이미 포터블 컴퓨터를 제안했었고, 또 실제로 이제 팜파일럿인가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던 분인데요. 지금은 뇌과학자라고 합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뇌과학을 이제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 조금 비슷한 의견입니다. 비슷한 의견이고요. 현재 AI 모델은 아직도 좀 수준이 얕다라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막히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살짜리 아이보다도 못한 지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인공지능, 뭐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인공 일반지능은 20세기 말이나 가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이고요. 뭐 이분의 의견입니다. 이분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이분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4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마치 인간처럼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가까운 신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은 이게 가만히 앉아서만 해가지고는 인공지능에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움직이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이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오감을 통해 가지고, 글쎄요, 하여튼 조만간 뭐 어떤 그 감각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어떤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어떤 일반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일반 인간의 뇌가 이렇게 좀 동작을 하는데, 인간의 뇌처럼 동작을 해야지 좀 더 또 인공이 일반지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네, 네. 네, 끝으로 그다음에 이제 거기 좀 뭐 흥미로우실 수 있는 뉴스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제 찝으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해서 내용 파악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농진청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지금 농업 분야 혁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최적 환경 제어 시스템 고도화라든가, 네, 하여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농작물 재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큰 돈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빅데이터도 지금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 정부에서도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3년간 20조 이상의 돈을 지금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저번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인정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었고, 현재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발명은 어떤가라는 부분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판결인데, 호주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MIT 테크놀로지에서 2020년 10대 기술을 발표했고요. 그중에 AI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형 AI가 있고 인공지능을 위한 합성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이건 MIT에서 만든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었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굉장히 또 여러 곳에서 아마 이런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아마 많이 좀 쓰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혹시 무슨 추가로 좀 코멘트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 좀 의견 있으시면 예,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